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 DMC에서 플랫폼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규입니다. 에드테크 시장,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광고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목적은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DMP랑 DSP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포커스는 이제 DSP 쪽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DMP는 그 자체적으로는 AI,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돌리기 되게 힘든 구조입니다. 그 특성상 서포트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광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DSP를 서포트하는 플랫폼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타겟팅을 지원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DMP에 적용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걸 많이 기대할 거예요. 우리 광고에 제일 잘 맞는 오디언스를 골라내달라. DMP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보면 성질 자체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세그먼트를 분류를 해놓습니다.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 서핑에 관심 있는 사람,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세그먼트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골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지를 못해요. 광고가 효과가 있었던 오디언스가 어떤 오디언스인지, 광고만 보고 반응이 없었던 오디언스가 어떤 오디언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돌리기가 되게 힘든 구조입니다. 만약에 그런 피드백을 받는 DMP사가 있으면 그 피드백 결과를 가지고 광고주한테 가장 잘 맞는 오디언스를 뽑아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DMP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양질의 세그먼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서 잘 쓰세요 라고 하는 단순히 서포트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머신러닝을 돌리기는 되게 어렵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지털 광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의 분류는 퍼스트 파티, 세컨드 파티, 서드 파티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퍼스트 파티라고 하면 주로 이제 광고주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죠. 주로 이제 게임사에서도 이런 걸 많이 씁니다. 휴면 고객에 대한 애드 아이디를 이제 DSP한테 전달해서 이런 사람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광고를 해주세요. 아니면 신규 고객을 모아주세요라고 할 때는 현재 우리 고객들의 애드 아이디를 주면 얘들은 이미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얘들을 빼고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타겟팅, 리타겟팅, 그 다음에 디타겟팅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드파티 데이터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제3자 데이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상관없는 제3자는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서드파티 DMP라고 하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DMP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광고주랑 전혀 상관없는 제휴사지만 나한테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 광고 효과를 제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되 데이터를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죠. 이제 DMP라고 하게 되면 서드파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컨드파티 데이터는 뭐냐면, 광고주가 퍼스트고 DMP가 이제 3자라고 봤을 때 광고주가 얘기하는 제 상대방, 세컨드파티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인 거잖아요. 상대방의 데이터가 누구냐면 결국 이제 DSP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광고를 잘 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DS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머신러닝을 돌린다고 하게 되면 세컨드 파티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DMP 데이터는 활용하기에 더 힘든 거냐? 물론 오디언스에 대해서 성격을 다양하게 분류해 놓은 그 정보를 같이 쓰게 되면 물론 분명히 최적화하는데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 주고 써야 되잖아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DMP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를 최적화 머신러닝 로직에 넣는 거는 불확실성이 높고, 그리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세컨드 파티 데이터, 그러니까 플랫폼사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위주로 머신러닝을 돌리게 됩니다. 데이터가 이제 처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전까지는 전통적 통계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 통계 방법들이 예측하는 데는 가장 좋아요. 문제는 이 예측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사전의 단계가 좀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정제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통계학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분석을 돌리기 위해서 총 100의 리소스를 든다고 하면 80% 이상은 데이터 정제하는 데 대부분 다 힘을 쏟습니다. 분석을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 가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들이 되게 크고, 그게 한 80% 정도의 리소스를 든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통계 모델을 분석을 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90년대 후반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사례가 기저귀와 맥주 사례예요. 마트 같은 데 가서 구매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봤는데, 그때 희한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저귀랑 맥주를 같이 구매하는 사람들의 빈도가 되게 높았다는 게 나왔었어요.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기저귀랑 맥주를 마트에서 배치를 좀 가깝게 해놔서 매출이 확 상승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리타게팅이 발전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품을 본 사람들한테 이 상품을 보여주니까 구매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런 리타게팅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테크에서 머신러닝을 돌리는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추천 모델, 리타게팅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법이 되게 고도화가 돼야 사람들한테 정말 잘 맞는 상품을 추천을 하고 구매를 확률을 높이니까 대부분의 쇼핑몰, 특히나 이제 오픈마켓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형 쇼핑몰들은 이 리타게팅 로직을 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DSP에서 머신러닝을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일단 집행을 한 뒤에 광고에 반응을 했던 사람이 있고 반응을 안 한 사람이 있죠. 이 두 그룹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팩터들을 끄집어내는 게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DSP에서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것도 사실 반응을 했냐 안 했냐, 이거냐 저거냐, 그 양자택일의 모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계학 모델에서 가장 잘 분석해주는 통계 모델이 있거든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고. 되게 놀랍도록 잘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가 좀 작고 변수들, 항목들이 좀 작을 때는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수백만 건, 수천만 건, 수억 건 데이터를 돌리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을 돌리기는 힘들 것 같고, 광고에 반응을 했던 사람, 안 했던 사람들을 보고 이제 항목별로 쪼개기 시작하는데, 남자가 더 반응을 많이 했으면 남자의 광고 비중을 높이고, 30대가 더 많았다고 하면 30대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DSP에서 어떤 로직으로 돌아가는지 제가 까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추측성으로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관련된 분들한테 여쭈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DSP사들이 보면 우리 머신러닝, 우리 AI가 더 좋아요 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고도화 로직이 어떤 식으로 더 정교화 됐는지는 사실 뭐 그거는 그 회사의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오픈되지는 않겠지만, 통계학에서 보면 교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반응을 했던 사람, 반응을 안 했던 사람들을 봤는데 성별도 차이가 없어. 근데 연령별로도 크게 차이가 없어. 근데 특이하게 두 개를 조인해서 보니까 40대 남자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교호 효과라고 하는데, 그 두 항목들이 같이 섞여서 특이한 효과를 보여주게 하는 걸 교호 효과라고 하는데, 항목을 2개 섞는 2차 교호 효과, 아니면 항목을 3개 섞어서, 예를 들어서 남자 40대 출근 시간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항목을 3개 이상 섞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다 반영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하느냐가 고도화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광고를 보여주는 그 매체에서 직접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인데요. 매체 자체가 광고를 직접 수주를 해서 직접 최적화를 맞춰주는 그런 DSP 기능을 그 안에 실은 경우죠. 페이스북을 보시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걸 되게 귀신같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서핑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서핑되는 관련된 광고들이라든가 호텔, 휴양지에 있는 서핑을 하기 좋은 장소의 뭐 숙박지, 그다음에 서핑 용품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쭉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거는 페이스북 자체가 SNS라고 하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내가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친구들은 어떤 데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취미생활을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특히나 또 좋아요 같은 걸 누르면 이렇게 되고 되게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데이터로 쌓아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이 DSP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DSP랑 페이북이랑 크게 차이점은 뭐냐면, DSP는 상대적으로 광고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광고를 송출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RTB예요. 내가 특정한 오디언스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 오디언스한테는 광고를 내가 꼭 노출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비딩을 되게 높게 가져가게 되면 거의 내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조금 달라요. 내가 입찰을 아무리 비싸게 한다고 해도 그 광고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SNS라고 하는 그 매체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전혀 쓸데없는 광고, 관심이 없는 광고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SNS로서의 그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오디언스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걸 하면 더 좋아하고 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해놓고 광고주 초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디언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페이스북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페이스북은 광고주가 일단 되게 많습니다. 페이스북은 거의 모든 광고주들이 기본적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오디언스가 서핑에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얘는 서핑에 관심 있는 것 같아. 그 서핑 광고주 골라봐. 라고 했을 때 그 풀이 항상 많은 거죠. 근데 일반 DSP에는 내가 서핑 광고를 보여주고 싶어도 서핑 광고주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이 특성상 보게 되면 결국 AI, 머신러닝이 적용되는 앞에 두 가지 사례. 첫 번째는 추천, 두 번째는 DSP의 최적화. 이 두 가지의 모델을 적절하게 섞어서 쓰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DSP랑 글로벌 DSP들이랑 봤을 때 우리나라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이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로직으로 개발하는 데는 사실 통계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통계학자들이 아니라 이 디지털 광고 쪽에 에드테크 쪽에 노하우가 아니면 지식들이 꽤 있는 사람들이 붙어야 돼. 안 그러면 이상한 로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로직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에 녹여서 개발하는 것도 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또 끝이냐? 그게 아니라 중간에 또 PM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최적화 주기는 어떻게 할 거냐? 로직의 정교화는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매일매일 최적화 모델을 돌리느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느냐? 아니면 시간대별로 돌리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중간에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전문가적인 집단들이 좀 많이 있어야 이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소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긴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최적화 모델을 만들기가 좀 되게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DSP,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예를 들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되게 넓잖아요. 주도 되게 많고 그래서 광고를 돌리다 보면 광고에 반응했던 사람들, 광고에 반응 안 했던 사람들을 구분하는 요소들을 찾기가 되게 쉬워요. 인종도 많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관습도 다르고 각 주마다 기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우리나라는 근데 되게 찾기가 힘든 게 동일한 시간대에서 거의 동일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생활 문화를 가지고 단일 민족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크게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를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실제로 머신러닝을 돌렸을 때 그렇게 글로벌 DSP들이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만큼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사실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오픈하기도 싫어했고 법적으로도 그걸 좀 막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데이터 3법 이런 것들도 있어서 법적으로는 좀 많이 풀리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또 사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러면 DSP들도 머신러닝에 다 맡겨두면 광고 최적화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돌려서 이제 최적화를 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와 그냥 AI한테 맡겨뒀을 때 이런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데이터를 잘 알고 쓰는 사람들이 중요한 축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알고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DSP 크로스타겟 제안을 드릴 때 보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를 가지고 저희가 세그먼트 추천도 드리고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 새로운 DMP도 곧 또 오픈될 것 같고요. 네, 그때는 또 저희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